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정욱이라고 합니다. 미술의 향기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명화는 스스로 말한다. 혹시 이 말에 공감하십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십니까? 혹시 명화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소리를 한번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죠. 그 소리까지 들으려고 하면 엄청난 미술의 종결자가 아닌 이상은 그 소리를 듣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면 명화들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그림들이 아주 잘 걸려 있고, 그리고 그 그림들의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정돈된 미술관입니다. 갤러리 모습이기도 하죠. 세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죠. 모나리자입니다. 모나리자를 감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는 정말 루브르에서 사실은 루브르를 관리하는 사람들한테는 모나리자가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루브르를 방문하는 반 이상이 이 작품 모나리자를 보러 오기 때문에 이렇게 관람객 분산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고 또한 남녀노소에 상관없이 자신이 카메라에 이렇게 모나리자를 담기 위해서 너무나도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유명한 르누아르의 작품 앞에서는 내가 이 작품을 보았다는 인증샷도 이렇게 꼭 남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시카고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조르주 셰라의 그랑드 자트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는 이렇게 그 옆에 쓰여진 작품의 설명도 여유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체 관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체들이 한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에 혼자서 또는 두세 명이 함께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들을 감상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너무나도 좀 발달이 돼서요, 오디오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비디오까지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이드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제리코가 남긴 메두사호의 뗏목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자크 루이 다비드가 남긴 나폴레옹 대관식이라는 이 작품도 이렇게 오디오와 비디오가 함께 있는 것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경험은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오디오 가이드를 통해서 작품을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옆에 이렇게 오디오 표시가 되어 있는 작품들에서는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에 오랜 시간 있고 싶으면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지금 보이시는 작품은 벨라스케스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작품을 오래 감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되게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 느낌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네의 작품이야 라고요. 그래서 정말 옛날 우리가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듯이 이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렇게 설명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커서 자연스럽게 미술을 즐기는 방법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에 시작하는 음악회를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침 11시에 시작하는 음악회였는데도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콘서트 홀을 꽉 채울 만큼 한 2,5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공연도 너무 좋았지만 제가 되게 인상에 남았던 한 장면은, 그렇게 수백 명이 모여 있는 그 앞에서 아까 보셨던, 아니 지금 보셨던
이 할머님의 모습처럼 노 신사분이 보타이를 메고 자원봉사 하시면서 안내를 해주시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표정이 너무나도 여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 저런 표정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낸 친구들은 자유롭게 이렇게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절을 보낸 이렇게 나이가 든 할머니든 아니면 중년의 여성이든 이런 분들은 그러한 통역이 없이 이렇게 스스로 그냥 작품에 푹 빠져서 작품과 이야기도 나누고 작품이 하는 얘기들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명화가 스스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역 없이 들을 수 있을까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은 사실 인류가 시작되면서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분야보다도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지금의 현대 미술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그 시대, 그 그림, 그 명화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미술이 흘러온 길을 찾아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미술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네. 아무래도 미술이 시작된 처음은 15,000년 전의 구석기 시대의 동굴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프랑크 라스코 동굴에서 발견된 말이라는 작품입니다. 어떠신가요? 15,000년에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나보다 정말 잘 그렸다.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신가요? 네. 1879년 스페인의 아마추어 고고학자인 사우토롤라는 어린 딸과 함께 알타미라 지역을 탐험을 합니다. 그러다 동굴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동굴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어린 딸의 화급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빠 특수해요 라는 소리가요. 그래서 쳐다보니 바로 이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우토롤라는 너무나도 흥분해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5,000년 전에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선명했고 너무나 잘 그렸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우토롤라가 조작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70여 곳의 동굴에서 비슷한 그림이 발견되고 나서 이 그림이 구석기 시대의 그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 시대에는 자신이 사냥을 하러 갔다가 사냥을 하기는커녕 자신이 사냥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왜 도대체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의 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시대에는 이 그림 그리기가 놀이의 개념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만 하시지 않고 이렇게 독서 MBA도 하시고 이렇게 또 그리고 좋아하시는 것도 이렇게 마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듯이 이때에는 그림 그리는 것이 어떠한 놀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사냥의 흥을 돋구기 위한 노동 기원설에 대한 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냥을 잘 되기를 기원하는 주술 기원설, 이렇게 세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원시 미술에 대한 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미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로 넘어갑니다. 고대하면 바로 이집트 미술을 들 수 있는데요. 이집트 미술은 거의 3,000년을 지속해서 내려왔던 미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집트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네, 피라미드. 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은 주말이니만큼 가볍게 그냥 생각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피라밋이 생각난다고 하셨는데요. 고대 이집트 미술, 지금 보시는 것은 투탕카멘 왕의 마스크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집트 미술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 불멸이라는 이 한 가지로 3,000년 동안이나 이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은 그리스 미술입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들 책을 좋아하시니까 책을 좋아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셨겠죠? 아닌가요? 아니면 반대로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쪽이시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 백가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는 정말 신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무척 아름다운 점들을 모아서 만들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오콘상입니다. 라오콘은 아폴로를 섬기는 트로이의 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로이 목마가 성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자 신의 노여움을 삽니다. 그래서 해신인 포세이돈이 보낸 두 마리 커다란 뱀에 의해서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표정과 이런 것들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승리의 여신 니케의 초상입니다. 니케의 조각입니다. 그런데 이 니케가 서 있는 곳은 뱀머리입니다. 뱀머리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혹시 연상되는 것이 없으십니까? 뱀머리에 이렇게, 네, 타이타닉의 그 명장면, 그게 바로 니케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스 미술은 프로타고라스의 그리스의 철학이었던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이야기처럼 그리스 미술은 신과 인간을 표현한 미술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로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로마 폼페이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즐기고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는 어떤 걸까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입니다. 그럼 이 반원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공연을 한 극장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시장도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를 가로질러서 스타비아 거리라는 거리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주변에는 상가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로데오 거리처럼 이렇게 거리도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79년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로 그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나서 이 폼페이의 유적들이 발굴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건축물은 판테온이라는 건축물입니다. 너무도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는 곳이죠. 그럼 로마는, 그 시대의 로마는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 로마 미술은 여러분이 아까 폼페이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생활 속의 미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로 넘어갑니다. 중세에는 이렇게 모자이크가 너무나도 발달했던 비잔틴이 있었고요. 그리고 건축과 조각이 발달했던 로마네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더 높이 짓냐는 어떤 싸움처럼 이렇게 첨탑과 스테인드 글라스가 유행했던 고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는 이 한 가지를 빼놓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미술입니다. 기독교에 의해서 모든 건축과 미술들이 같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르네상스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은 누구일까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 네, 미켈란젤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누구일까요? 라파엘로, 네. 확실히 실장님이 계셔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네.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은 지금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였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거장이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모나리자와 수태고지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나리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눈썹이 없는 거. 그렇죠. 네. 정말 대답을 잘 해주시는군요. 네. 눈썹이 없다. 그래서 모나리자의 눈썹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한 3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자 부인이 살던 르네상스 시대에는 넓은 이마가 미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눈썹을 다 뽑아 버렸을 것이다. 두 번째는 이 작품이 미안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아직 눈썹이 그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설. 그리고 세 번째는 보정 과정에서 유액을 덧바르면서 그 유액에 의한 화학작용으로 눈썹이 지워졌을 거라는 3가지 설이 있습니다. 모나리자는 피렌체의 상인 조콘다의 부인 리자를 그린 것이죠. 모나는 부인을 칭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설이 유력하기는 하지만 이 모나리자의 이 모델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자신이었다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모나리자는 정말로 엄청난 신비로움을 지니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대표작이죠.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장인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 하면 이 2개의 조각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피에타와 다비드입니다. 피에타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성모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의 이러한 이미지를 피에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저것이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일까라고 할 정도로 성모 마리아의 치마 자락과 그 다음에 예수의 축 늘어진 팔과 근육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는 이 작품들은 최후의 만찬과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는 천장에 그려진 벽화인데요. 이 시기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 그는 불같은 성격의 교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부심이 강했던 미켈란젤로, 그 둘은 이렇게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율리우스 2세가 미켈란젤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라고요.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화가가 아닙니다. 전 조각가입니다. 라고요. 하지만 율리우스 2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미켈란젤로 자네가 그리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는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제가 아니라 더 젊은 라파엘로 보고 그리라고 하세요. 라고요. 그러자 불같은 성격의 율리우스 2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그려 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켈란젤로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면서도 4년 동안 혼자서 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 굴곡의 천장화를 그리면서 이 모서리에 있는 그림에 너무나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친구가 그 모서리에 그 있는 거를 누가 알아준다고, 누가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그리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신가요? 자부심이 강했던 미켈란젤로, 내가 안다 이러면서 그 모서리에 있는 그림까지도 너무나도 열심히 그려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장은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인기 짱인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모도 참 훌륭하기는 하지만요, 미술사를 기록한 바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라파엘로의 성품은 너무나도 온화하고 부드러워서 짐승들까지도 그를 사랑했다 라고 서술해 놓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라파엘로의 유명한 그림 시스틴의 성모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작품은 아테네 학당인데요. 이 아테네 학당에는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디에 있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 것 같으신가요? 중앙에 있는 누구일까요? 이분일 것 같으세요? 정말 잘 맞추시는군요. 네.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플라톤의 모습을 그가 존경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미켈란젤로는 어디 있을까요? 다른 분들은 다 이분만 보고 계십니까? 네. 미켈란젤로는 어디에 있을까요? 앞에. 이분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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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맞추셨습니다. 네, 턱을 개고 있는 헤라클레이토스의 모습을 미켈란젤로의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럼 라파엘로, 그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부드러운 성품을 지닌 라파엘로,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쪽에 중앙에 있는 밑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방향은 맞았습니다. 네, 어디에 있을까요? 부드러운 성품의 라파엘로, 그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좀 소심했나요? 자신이 존경하는 다빈치와 미켈란젤로는 정중앙에 크게 그려놓았지만 자신은 이 기둥 옆에 베레모를 쓰고 있는 이 얼굴만 보이는 사람이 바로 라파엘로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아주 작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명의 거장과 함께 자신도 이 그림 안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대 거장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보티첼리입니다. 보티첼리는 보티첼리 핑크, 보티첼리 블루라는 컬러가 나올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한번 비너스를 제가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비너스의 금발 머리와 목선과 표정들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름답지 않으신가요? 아름다우신가요? 네. 여러분들은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그림이 더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딱 보실 때. 별로 입체적인 게 없습니까? 아니면 조금 표시가 나십니까? 오른쪽이 입체적으로 보이십니까? 네,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른쪽의 마사초의 성삼위일체는 최초로 원근법을 이용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뭐 그 정도로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3D, 4D보다도 그 당시에는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 이 두 그림 중에서는 어느 그림이 더 사실적으로 보이시나요? 이번에도 오른쪽이시죠? 네. 이 오른쪽에 얀바네이크의 붉은 터번을 두른 남자는 목판에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치마부의 십자가상은 목판에 템페라로 그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기에 유화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르네상스 시대에는 3대 거장도 있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던 보티첼리도 있고 그리고 원근법과 유화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금속 활자나 만원경이나 나침판까지도 이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르네상스 다음으로 오는 이 바로크 시대에는 도대체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르네상스 시대에 정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크라는 말은 찌그러진 진주라는 가장돼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약간은 비아냥거리는 말의 의미로 쓰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크 하면 하나의 만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플란더스의 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 플란더스의 개의 마지막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장면. 자신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하는 그림을 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바로 이 루벤스가 그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라는 작품입니다. 바로 이 작품을 보고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루벤스는 바로크를 대표하는 화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가는 카라바조입니다. 그런데 아까 바로크는 가장된 이라고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보시는 홀로 페르네스의 목을 치는 유디티를 보시면 정말 표현이 너무나도 극적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그림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꼭 스튜디오에서 모델도 갖다 놓고 조명은 여기를 비춰주세요. 여기에 이거 좀 내려주세요 하고 꼭 찍어낸 사진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빛의 화가 하면 떠오르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빛의 화가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사람이죠. 렘브란트입니다. 렘브란트의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 이거를 보면 빛의 화가라는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는 빛을 이용해서 밝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거의 그림에 묻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함께 그린 집단 초상화로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표정들이 다 제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단 초상화를 보시면서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읽어 나가시는 것도 무척 재미 요소의 하나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바로크를 지나서 온 시대는 바로 로코코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궁전. 네, 궁전. 무슨 궁전일까요? 로코코의 화려함을 대표하는 프랑스의 네, 맞습니다. 크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태양왕이라고 불리우는 루이 14세가 죽자
그 베르사유 궁전에 거의 갇혀서 지내다시피 했던 귀족들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도 갖고 싶어 했던 멋진 저택을 구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저택을 꾸밀 그림들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1720년 와토가 그린 제르생의 간판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귀족들이 그림을 구입해서 포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작품들을 고르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멋진 저택에 그림과 예술품들을 놓고 그리고 멋지게 꾸며 놓았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누군가를 불러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에 이때부터 살롱 문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로코코를 대표하는 화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와 부세가 있습니다. 그의 모습도 무척 화려하지만 그의 작품들도 로코코 시대의 작품들은 이렇게 화려함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코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라고나르입니다. 그리고 프라고나르의 그 유명한 작품 그네와 러브레터라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로코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한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루이 16세의 왕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의 이 화려한 복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화려한 의상에 지금 머리 장식이 보이십니까? 높이가 가늠이 되시나요? 머리 장식의 높이가? 이렇게 파티와 화려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세금을 내는 시민들은 빵이 없다고 아우성이고 그리고 세금을 내지 않는 귀족들은 이렇게 파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빵을 달라는 아우성에 그녀는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라고요. 빵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라고요. 마리 앙뚜아네트가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술계에서 이런 화려한 로코코 시대, 그 시대가 지나고 나서 찾아온 것은 바로 신고전주의입니다. 이렇게 정말 화려함만 쫓아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나온 것이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자크 루이 다비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호라티우스 맹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추측을 하실 때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가운데 이 검을 전해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 것 같으신가요? 대장쟁이 검을 주니까 아니었습니다. 훨씬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호라티우스 형제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호라티우스 형제들이 지금 맹세를 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에게서 지금 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여인들은 너무나도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라티우스 형제와 같이 싸울 크라티우스라는 형제들과는 사돈 관계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서도 슬프고 지느냐에 따라서도 슬픈 이러한 광경입니다. 그래서 자크 루이 다비드는 그림에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정치에도 깊이 참여가 되었던 화가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한번 보시죠. 그림에 붓자국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앵그르입니다. 그래서 앵그르의 이 작품들을 보면 여성들의 로망이죠. 도자기 피부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도자기 피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공주의
화려한 의상과 모든 장신구들이 너무나도 세밀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옆에서 이 비단의 사각거림이 들릴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전주의가 그림에는 교훈이 있어야 된다, 붓자국이 없어야 된다라는 이 딱딱함, 이것은 도저히 예술이 아니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정열과 감성과 이러한 것들이 뿜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것이 바로 낭만주의인데요. 낭만주의는 게테의 말처럼 느낌은 모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낭만주의자 들라크루아입니다.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 작품은 들라크루아가 7월 혁명이 있었을 때 나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서 직접 싸우지는 못하지만 이 그림을 그려 조국에게 바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렸던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체험의 풍경을 그렸던 윌리엄 터너입니다. 터너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선원들에게 자신을 돛대에 묶어 달라고 합니다. 폭풍우가 너무나도 심하게 몰아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는 4시간 동안 돛대에 묶여서 꼼짝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나는 폭풍우를 그릴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체험의 풍경화들을 많이 그려낸 영국의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낭만주의화가 카스파 프리드리히입니다. 외모부터가 정말 낭만적이지 않으십니까? 네. 카스파 프리드리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내면의 눈과 육체의 눈을 가지고 있다. 내면의 눈을 가지고 자신의 내면을 찾을 수 없는 화가는 그림을 그려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이렇게 항상 자연을 쳐다보고 있는 뒷모습의 풍경들이 무척 많습니다. 사람들이 카스파 프리드리히 그림, 풍경화에도 사람들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앞모습을 보여주는 일은 아주 드뭅니다. 항상 자연을 바라보고 있는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 이 프리드리히의 그림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낭만에 흠뻑 빠지고 있자, 이렇게 낭만에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나온 것이 바로 사실주의입니다. 사실주의 대표화가 쿠르베입니다. 이 보시는 제목도 정말 사실적입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그냥 안녕하세요 쿠르베 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쿠르베 씨가 있고 그 앞에는 그의 후원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에게 천사를 그리라고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천사를 그리게 하려면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리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풍경을 너무나도 소박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던 밀레도 사실주의에 포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미술계에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사진의 탄생입니다. 사진이 나오고 나서 초창기의 사진을 보면 이렇게 빨간 걸로 표시된 것들이 옆에 뒤에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놓았을까요? 왜 사람들 옆에 뒤에 이러한 것들을 놓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만 서 있으면 별로 안 예뻐서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보면 이 신사분의 머리띠가 보이십니까? 머리들이 이렇게 받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왜 그랬을까요? 노출을 오래 줘야 돼요.
노출을 오래 줘야 돼서 네, 거의 맞추셨습니다. 네, 이때는 그냥 지금처럼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찍습니다. 하나, 둘. 그리고 그냥 계세요. 저는 바빠서 조금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나온 것이 바로 이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자신이 버텨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머리띠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오자 미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재현이라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언가를 똑같이 그려낸다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인상주의라는 말은 이 모네의 바로 이 작품 인상해돋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인상해돋이를 보고 비평가들과 평론가들은 인상만 슬쩍 그렸군, 그리다만 그림이다 라는 의미로 인상주의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조금 뜻은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이 인상만 슬쩍 그렸군 이라고 한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그 시대의 아카데미적인 그림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은 이런 풍경화를 보다가 이 인상해돋이를 보고는 이거는 정말 그리다만 그림이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상주의 화가 행복을 그린다는 화가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의 작품도 하나 보실까요? 독서하는 여인입니다. 이 그림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앵글의 작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 익숙해 있던 살롱의 심사위원들은 이 그림은 그냥 그리다만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에는 붓자국이 보여서는 안 돼. 붓자국이 무척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드가 드가 하면 혹시 떠오르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에드가 드가 하면 떠오르는 바로 발레 그림들입니다. 드가는 너무나 관찰을 잘해서 이렇게 발레를 하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을 했는데요. 드가가 싫어했던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꽃, 강아지. 그리고 그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의 수다를 들어주느니 양떼와 함께 있는 게 낫다라고. 그는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는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83세까지 고독하게 혼자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폴 세잔입니다. 현대 미술의 구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화가가 바로 폴 세잔입니다. 이렇게 인상주의 화가들은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그려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빛을 쫓아서 야외에서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었죠. 그런데 살롱전에 출품을 하자마자 모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림을 보여줄 기회가 너무나도 작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너무나도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주의 화가 르누아르, 폴 세잔, 그리고 드가, 모네 등은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서 1874년 카푸친테로의 한 사진가 스튜디오 2층에서 제1회 인상주의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인상주의 전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드디어 왔어. 왜 이렇게 손님이 안 오는 거야? 전날인데 뭐 평범한 전시도 아니고. 모두에게 연락을 한 거야? 모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몽땅. 신문 잡지. 알았어. 도대체 평론가들이란 정신이 있는 거야?
술을 먹고 그렸나봐. 온통 번졌어, 온통. 뭐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라도 화가 양반이 시로군요. 질문이 있기는 합니다. 시력은 정상인가요? 저 사람이 여긴 서커스장이 아니요. 그럼 저건 강대가 그린 게 아니란 거군요. 그만 나가주시죠. 실수. 문에 자네가 잠깨나. 응? 자네가 잠어. 소금 뿌릴게. 감히 내 아내 앞에서 이건 재앙이야.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다니. 네, 제1의 인상주의전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오는 기사에서는 사람들은 인상주의전의 호기심을 느껴서 그 현장에 가 보았지만 그림을 보면서 점점점 화가 났고 나올 때는 입장료가 아까웠다 라는 기사들이 온 신문에 잡지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너무 얽매이지도 않고 자신이 그리고 싶은 그림들을 계속 그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것이 인상주의에서 무언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나온 것이 후기 인상주의입니다. 바로 고갱이죠. 고갱은 타히티 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너무나도 잘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고갱의 작품은 딱 보더라도 특징이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고갱은 젊었을 때 증권 중개업을 하면서 많은 부를 누리기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우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사람이기도 했죠. 그리고 조르주 셰라도 나옵니다. 그의 유명한 작품이죠.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딱 한 단어가 생각나시는 거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 확대해 볼까요? 없으신가요? 뭐라는 이 세 글자가 안 나오시나요? 네.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시카고의 상징이 되어버린 크기도 무척 큽니다. 2m, 3m가 넘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조르주 셰라가 2년 동안 점을 찍어서 완성한 그림입니다. 꼬박 2년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 중앙에 있는 이 꼬마 아이의 흰 원피스를 빼고는 모두 점으로 완성된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몇몇 화가들이 이 점으로 찍는 점묘법을 따라하려 하다가 그만 붓을 놓고 포기하게 됩니다. 네, 너무나 힘들어서이겠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너무나도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던 반 고우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반 고우의 가세박사의 초상인데요. 이 작품은 고우가 죽은 지 100년이 되던 1990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그 시대의 최고가를 경신을 하게 됩니다. 그 금액은 8,250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그의 1889년 작품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이 작품은 고우가 너무나도 좋아하던 고갱과의 다툼의 이순 후 스스로 길을 자르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지내던 중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왼쪽에는 고우가 좋아하던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고 오른쪽에는 교회당과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에 소용돌이 치는 별빛과 달빛들, 그 시대 생레미 요양원에서 지나던 고우의 눈에는 밤하늘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빈센트 반 고우를 지나서 그런데 빈센트 반 고우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요. 빈센트 반 고우는 4살 아래인 동생인 테오와 생전에 660통의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빈센트 반 고우가 37살의 건총자살로 생을 마감하자 그 동생 테오도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 6개월 만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660통의 편지에는 고우가 너무나도 끝까지 자신을 돌보아준 태호안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진 이렇게 많은 빛을 작품을 팔아서 꼭 갖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품이 안 팔리면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너의 빛을 갖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 고우가 죽은 지 100년 후에 8,250만 달러가 아닌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가 아닌 여러 작품이 판매가 됐었다면 고우는 37살의 짧은 생애 아닌 더 많은 작품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우는 죽기 전 70일 동안에 70점의 작품을 그려낼 만큼 정말 그림만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미술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20세기 미술에는 두 명의 거장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색채의 혁명을 이루었던 앙리 마티스가 나옵니다. 앙리 마티스는 유일하게 피카소가 생각하는 라이벌이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유일하게 라이벌로 생각하는 단 한 사람은 앙리 마티스였습니다. 마티스는 붓을 잡을 수 없는 나이가 되자 침대에서 가위를 들고 색종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파란 누드처럼 그의 말년의 색종이 작품들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20세기 미술의 거장은 파블로 피카소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07년에 완성된 아비뇽의 처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그려졌을 때 그의 전위적인 친구들조차도 이 작품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친구 중 한 명인 마티스는 이런 말을 했죠. 피카소 지금 장난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드랭은 지금 피카소가 잘못 짚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말을 덧붙입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머지 아마 자살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캔버스 뒤에서 목이 맨 채 발견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블로 피카소는 92세까지 쭉 잘 살았습니다. 네. 파블로 피카소, 그는 스페인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님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은 우리나라 시대로 얘기를 하면 남존 여비 사상이 너무나도 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파블로 피카소를 거의 떠받들다시피 해서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피카소는 병이 생겼습니다. 무슨 병이 생겼을까요? 네, 왕자병이 생겼습니다. 어린 파블로 피카소에게 그의 어머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커서 군인이 된다면 장군이 될 것이고 그리고 성직자가 된다면 교황이 될 거야 라고요. 파블로 피카소는 커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나는 군인 대신 성직자 대신 화가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난 피카소가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피카소의 이 작품 하나로 500년 동안 흘러내려왔던 미술사의 흐름을 바꾸어 버렸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현재 뉴욕 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갱의 단순함의 영향을 받았던 키르이너입니다. 키르이너의 작품인데요. 이 시대부터는 많은 사조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다리파도 나오고 또한 잿더리파라는 파도 나옵니다. 네, 엄청 많은 사조와 많은 것들이 미술사에 나오게 되죠. 네, 이 로헨그린은 궁금증 때문에 물어보지 말아야 될 것을 물어보아서 비극을 맞이한다는 내용인데요. 어느 날 칸딘스키는 러시아 국립극장에서 이 오페라 로헨그린을 보면서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간현악곡을 들으면서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색들을 보았고 그 색들은 춤을 추기 시작하며 그림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바실리 칸딘스키의 그림은 이렇게 추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바실리 칸딘스키는 그림이 음악이 될 수 있고 음악이 그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미술하면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이 사람, 마르쉐 디상입니다. 이 작품은 보시는 것처럼 남자의 소변기를 거꾸로 이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쌤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뒷상의 사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왜 현대미술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을 하느냐 하면 이 쌤이라는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미술에는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화가에게서는 그림이 나왔고 조각가에게서는 조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굳이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지 않더라도 그냥 만들어진 공산품을 그냥 선택을 하더라도 그것이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심어준 작품이기 때문에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마르쉐 디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한 잭슨 폴록이 나옵니다. 잭슨 폴록의 이 넘버 5라는 작품은 2006년 1억 4천만 달러에 낙찰이 됩니다.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에서 생면 추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미술관에 가시면 한 면을 그냥 색으로 채워진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생면 추상하면 떠오르는 마크 로스코입니다. 마크 로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화가들은 모든 것을 말하려고 한다. 하지만 말을 적게 할수록 현명하다고 나는 생각한다라고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작품은 낮게 걸려야 되고 조명은 어두워야 되고 그리고 작품과 관람자 사이는 45cm가 띄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상을 한 관람자들은 마크 로스코의 작품을 통해서 우주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작품 앞에서 엄청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비평가가 마크 로스코의 작품에 대해서 엄청난 악평들을 퍼부었습니다. 그러자 마크 로스코는 이야기하죠. 나는 내 작품에 대해서 변론할 의미가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요. 내 작품은 스스로가 방어한다 라고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작품이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로 생각을 했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초현실주의화가 달리입니다. 달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자신의 모습을 특이한 형태로 하고 다니는 것으로도 무척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전시하는 공간에 잠수복을 입고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자 허우적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달리가 하는 퍼포먼스인지 알고 막 기립박수를 쳐줍니다. 그래서 그는 구급차가 와서 실려갔다는 그러한 뒷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팝 아트의 황제이다, 거장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 앤디 홀입니다. 앤디 홀은 1998년부터 지금까지 이리저리를 고수하고 있는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가장 왕성한 작품을 팔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그는 그의 유명한 이 캔베스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워홀 패션입니다. 그는 청바지에
검정색 폴라 스웨터를 입고 이렇게 검정 가죽 점퍼에 검정색 선글라스를 끼고 빛바랜 금발 가발을 쓰고 다녔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든 워홀 패션입니다. 그는 이렇게 캠벨 수프를 그리자 사람들은 어떻게 수프를 작품으로 그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그는 20년 동안 나의 점심 식사에 빠진 적이 없는 이 익숙한 소재를 작품의 소재로 쓰지 않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팝 아트라는 것을 그리고 앤디 오홀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만들어낸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 1960년대에는 팝아트가, 70년대에는 비디오 아트, 그리고 90년대에는 사운드 아트, 80년대에는 사운드 아트, 90년대에는 소프트웨어 아트, 2000년대에는 VJ 아트 등 너무나도 많은 사조들이 현대에 와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1위에서 100위에 속해 있는 예술가 중 5명의 예술가를 짧게 한번 만나볼까 합니다. 그러면서 현대 미술에 대한 느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루이스 부르조아입니다. 그는 프랑스 태생인 미국 추상 표현주의 조각가입니다. 그는 70이 넘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910년에 99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는 노년에도 이렇게 왕성한 작업을 했던 조각가이기도 하였습니다. 루이스 부르조아의 작품은 우리나라에도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르조아의 작품을 보신 분들 있으시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루이스 부르조아는 삶의 경험 그리고 고통 등을 표현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거미의 가느다란 다리는 인간 내면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2인조 그룹 길버트와 조지입니다. 미술에도 이렇게 듀엣이 있습니다. 그들은 1969년 노래하는 조각이라는 이 퍼포먼스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얼굴과 손에 금속성 페인트를 바르고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의 헤어스타일과 의상을 입고 음악이 나오는 테이블 위에 올라서서 태엽 인형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술이여, 우리들은 당신을 위한 몸짓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요. 그들은 이렇게 자신의 체액이나 분비물들을 확대하고 둔부나 성기들을 자신의 작품에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생활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너무나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성애 커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실 사람은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입니다. 그는 퍼포먼스 예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녀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면도칼입니다. 지금 보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 퍼포먼스는 1977년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그의 연인인 올레이와 함께 했던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2010년에 뉴욕 현대미술관 모마에서 그녀의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그 회고전에서는 젊은 남녀가 그 퍼포먼스를 재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공간은 정말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은 이쪽 전시실에서 다음 전시실을 보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공간입니다. 저 공간을 통과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워했던 사람들도 있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노신사분은 이 공간을 지나가면서 이 젊은 무용수의 갈비뼈와 엉덩이를 쓰다듬으면서 이 무용수가 눈이 마주치자 느낌이 좋아 젊은이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무용수는 너무나 난감해하면서
경비원에게 눈짓을 보냈고 이 노신사부는 퇴장을 당했고 모마이 회원권도 박탈을 당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이 예술가는 현존한다라는 이 퍼포먼스는 빨간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입니다. 그녀는 3월에 시작됐던 이 전시는 12주 동안 계속됐는데 이 12주 동안 736시간 30분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자세로 앞사람을 응시하는 이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그 12주 기간 동안 이 앞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시간만큼 하면 되는 것이었고 자발적으로 이 퍼포먼스에 참여한 사람은 1,4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펠렉스 곤잘레스 토레스입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보시면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그는 에이즈로 사망을 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간곡한 이 프로젝트는 그의 연인이 죽자 그들의 빈 침대라는 의미의 이 간곡한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두 개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황금색의 이 작품은 무엇일 것 같으신가요? 이것은 관람객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황금색. 무엇이었을까요? 꽃이요? 황금색 꽃이었을 것 같다. 꽃은 아니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초콜릿. 네. 조금 비슷합니다. 초콜릿과 비슷한 달콤한 거? 네, 사탕이었습니다. 정말 잘 맞춰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사탕을 전시를 하고 관람객들이 이 사탕을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물결 무늬의 포스터를 쌓아놓고 이 작품을 가져가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작품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너무나도 엄청난 이러한 무게감들 그리고 미술관이라는 그러한 거대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를 좀 없애버리고 작품은 그냥 관람자와 함께 즐기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 미술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악동 작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리고 현대 미술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작품이 있죠. 바로 이 작품입니다.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죽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에 처리한 설치 작품입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것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직설적이고 충격적이어서 그는 엽기의 예술가로 악동 작가로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의 또 다른 작품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실제 남자 두개골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이아몬드가 8,601개의 다이아몬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만도 269억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작품은 얼마 정도의 판매가 되었을까요? 하나로 269억의 제작비가 들었던 이 작품은 한 얼마의 판매가 되었을까요? 한 얼마의 판매가 되었을까요? 8,601개의 다이아몬드가 쓰였습니다. 참고로 아까 보셨던 그 작품은 120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 한 얼마에 판매가 되었을까요? 269억의 제작비.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죠. 얼마에 판매가 되었을까요? 천억 정도에, 천억 정도에 팔렸을 것이다. 네.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판매가 안 됐을 것 같으세요?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안 샀을까요? 그렇지 않고 사기가 좀 약간 좀 그래서 네, 판매가 됐습니다. 네.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셨습니다. 940억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미술을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만나보셨는데요. 현대 미술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떻게 저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너무나 엽기적이다 라는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 자신의 미감이 좀 보수적인 미감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현대미술의 작품들에 대해서 와, 너무 신선하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를 낼 수 있지라고 긍정적인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드신다면 진보적인 미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현대 미술이 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닌 새로움입니다.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작품이 낙선전에 걸렸을 때 그 작품을 찢으려고 관람자들은 지팡이를 휘둘러서 그 작품을 찢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앞에는 경관을 세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1907년 파블로 피카소가 아비뇽의 처녀들을 그렸을 때 그의 전위적인 친구들조차도 아마 피카소가 창피한 나머지 자살을 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미술, 지금의 미술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은 100년 후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